안녕하세요. 직원사과 매니아 이명현입니다. 직원사과 인문학 정기 강연에 참여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연을 해주실 조한혜정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한혜정 교수님은 사회구조와 개인, 제도와 생활 세계가 만나는 지점에서 시대 흐름을 읽고 실천적 담론을 생산해온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인류학자이십니다. 조한이 묻다 시리즈를 기획해 주신 조한혜정 교수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게 빠지네. 안녕하세요. 또 뵙겠습니다. 이번에 네 번째 시간이고요. 지속 가능한 지구살이를 위한 공부 네 번째 시간이고요. 처음에 우리가 엄기호 선생님 모시고 태초에 선물의 세계가 있었다. 두 번째는 장동선 선생님 와셔서 태초에 연결이 있었다 얘기했고요. 지난 달에는 정희진 선생님 오셔서 태초에 젠더가 있었다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계급, 세대, 젠더 이런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금방 소개받은 우석훈이라고 하고요. 오늘 얘기는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오늘 할 거예요. 그리고 그냥 설명상 드리면요. 나는 녹색계급이다라는 대답을 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지금 이 보시는 사진 6장이 스타트랙 선장들 계보예요. 오른쪽은 지금 디스커버리 한참 하는 중인데 시즌 5에 4편까지 나왔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기는 이제 여성이고 그 다음에 흑인이에요. 그러니까 맨 왼쪽에 파이크 선장부터 보시면은 마초 남성들이 다 선장을 하다가 이게 2000년대 들어오고 90년대 후반부터는 여성 선장들이 점점 등장하다가 지금은 이제 흑인 여성이 선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들도 계속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내 이름만 놓고 하면은 정체성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제일 불쌍한 정체성이 너는 누구냐 그러면 한국인이라고 그러는 게 제일 사실 없죠. 외국 같으면은 뭐 뉴욕이다 내지는 뭐 이렇게 하다가 도시나 이런 게 자기 정체성이 들어오고 인종이 들어오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클래스라는 개념이 이제 영국 가서 물어보면은 너는 누구냐 그러면은 나는 노동계급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녹색계급이라는 용어는 그런 것처럼 녹색이 새로운 게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이제 새로 쓰는 말들이고요. 그 역사적으로 노동계급이라는 게 형성되는데 100년이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노동자는 있지만 그 사람은 아직 계급이 아니었고 그 노동자 의식이라는 게 생기는데 100년 걸렸는데 생태 계급도 한 100년쯤 걸릴 거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예상인데 우리나라는 1000년이 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이제 유럽에서 녹색 계급이라고 하면은 정의가 한국에서는 너무 학술적으로 정의를 해야 되는데 유럽이면은 녹색당에 투표하는 사람이 녹색 계급인 거예요. 이제 이런 변화를 어떻게 하면은 녹색 계급으로 만들 거냐 이런 게 제 고민이고요. 그리고 왜 우리한테 그게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한국이랑 상관없이 이제 글로벌 지구 환경에 관한 얘기를 딱 두 가지만, 그러니까 그레타 툰베리가 등장한 거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어떤 학생이 너네 다 미쳤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어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그전에도 많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수용성이라고 얘기하죠. 야, 이건 사건이다라고 사실은 받아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건이 된 거거든요. 한국에는 그런 그레타 툰베리 같은 학생이 없냐. 한 반 한 명씩은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사건이 되고 노벨상을 주는 데까지 못 가는 거는 우리가 못한 거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저건 혹등고래인데요.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네, 제가 이제 조한혜 선생님 만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되게 재밌어 열심히 했던 게 고래 연구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생포에 그 고래 전시관, 박물관 이런 거 생기는 그 타협을 할 때 저도 좀 참여를 했었어요. 울산에 고래가 왔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거기 안팎에 고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고래를 굉장히 괴롭힌 거예요.
그리고 아예 안 왔다가 좀 덜 괴롭히면서 고래가 왔거든요. 그런데 배를 타고 막 사람들이 보러 오잖아요. 근데 고래는 자기들끼리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귀찮아서 원래는 왔다가 돌아갔는데 울산을 안 거치고 다음 땅으로 선택한 데가 제주도예요. 그 울산 사람들이 고래를 괴롭히니까 제주도에 오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혹동고래가 안 갔었는데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주도에서 배를 타고서 고래를 보러 더 많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고래는 더 멀리 돌아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환경이라는 게 실제로는 고래가 봐서 저기 가면 편안하다라고 하는 게 맞는 상황이지. 그래서 이제 고래 동선을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을 사람들이 고래를 괴롭히는가 그냥 나와요. 그 안 지나가는 데는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대형 고래들하고 포식성 고래들이 돌아와야 안 괴롭히는 거거든요. 사람이 환경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단계를 세 단계로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생태적 감수성이, 그러니까 지식부터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만져보고 키워보면서 감수성이 생기고 중학생이 되면은 생태적 지혜가 생길 나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해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 지혜가 필요한 나이고 고등학생이 되면은 이미 그런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전문가적인 지식이 아니고 지혜를 뛰어넘어서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오거든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거냐. 물론 제가 이게 용기 얘기할 형편은 아닙니다. 제가 환경을 위해서 하는 거는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전기차 타는 거하고 골프 안 치는 거. 근데 나머지는 뭐 고기도 먹고 다 해요. 근데 어쨌든 조금씩의 용기가 필요한 건데 그 출발은 감수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생태적 감수성이 뭐냐 이건 참 대답하기 어려워. 미학 같은 거지만 그래도 사람이라면 그런 건 갖추고 살아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코로나 때 일본은 지출을 늘렸고 그 다음에 피해가 컸고 한국은 지출을 덜 늘렸지만 피해가 작아서 1인당 GDP가 딱 한 번 한국이 일본을 넘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저게 아마 역사적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일본에서는 난리가 났었어요. 이제 1인당 GDP가 한국이 우리 따라 먹었으니까 우리는 다 망했다 막 그랬는데 그때 인터넷에 그런 글들이 많았어요. 괜찮다. 왜냐하면 한국은 다시 내려갈 거야. 그러면서 출산율이 너무 낮다.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이 순간이 한국 문명으로서 한국이 클라이맥스로 보게 될 거예요. 가장 잘 살았고 가장 좋았고 한류라고 했던 게 20년이 지나니까 지금 K-팝, K-컬처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부터 번영할 건 아니고 이 마지막 꼭지점에 온 거다라고 슬프죠. 그러니까 제가 68년생인데요. 저희 어머니가 절 낳으시고 좀 있다 여동생을 낳고 근데 여동생이 오래 못 살고 금방 죽었어요. 그래서 또 애를 낳는데 이번에 쌍둥이가 태어났거든요. 남자 쌍둥이인데 쌍둥이 한쪽에 또 오래 못 살고 또 금방 죽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이 또 마음이 안 좋아서 또 낳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들 삼형제로 보이는데 우리 어머니 입장으로 보면 5명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둘이 죽은 건데 4.3 정도에 대한 출산율은 그렇게 될 때 나오는 거거든요. 뭐 5, 6명씩 낳고 어떤 집은 10명도 낳고 안 낳는 집도 있고 그러다가 이게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2 이하로 내려오고 최근에 이제 1 이하로 내려가죠. 그러면 당연히 거기서 나오는 수학적 계산이 합계 출산율이 내려가니까 출생아서도 줄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혹시 71년생이나 그 근처 분 있나요? 그 71년생이요. 한국에서 가장 많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103만 명인가 그래요. 그런데 58년 개띠가 더 많이 태어났다는 근데 그 불행히도 70년 이전 통계는 공식적인 통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 통계들은 사실은 그 공식 통계는 아니라서 확인되는 바로는 100만 명이 넘게 태어났고요. 그 시절에는 그러니까 그 오전 오후반을 했어요. 2000년대 초반이 되면은 63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30년에 걸쳐서 한 3분의 1 정도가 줄죠.
그러 많이 준 거예요. 근데 그 뒤 20년 동안에 이제 20만 좀 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30년 동안은 3분의 1이 줄었는데 그 다음 20년 동안에는 3분의 1만 남아요. 3분의 1가 줄고. 그러니까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당연히 출산율이 적어졌으면 출생아 수가 적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출생, 그러니까 통계적인 그 법적 용어 그대로 하면은 저출생이라는 말은 덜 태어나서 생기는 혹은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용어고요. 저출생은 출생아 수로부터 파견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게 태어났으니까 그 뒤에 생겨나는 거예요. 이를테면 지방 도시들이 문을 닫는다, 학교가 문을 닫는다는 거는 저출생으로부터 생겨나는 효과다라고 이렇게 하고요. 미혼 남녀가 보는 저출산 원인을 물어보니까 뭐 돈이 없어서 내지는 낳을 생각이 없고 등등인데 대부분에 보니까 다 경제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이런 거고요. 남녀 사이에 수치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를 낳을 수 있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여성이 더 많아요. 그리고 따져보면은 그거는 여성의 숫자에 맞추는 거지 그 남성들의 희망사항은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더 줄 거고 여기에 고용률이라는 숫자나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지금 출산율도 높아요. 그러니까 여성들 중심으로 보면은 더 내려갈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이 10만 명대가 될 건데 연간 10만 명 정도 태어나는 나라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10만 명이면은 대학교 5개만큼만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보통의 시뮬레이션 하는 사람들은 이 정도면 이제 나라가 망한다라고 해서 이제 뭐 인구 절벽이라는 말은 좀 부드럽게 한 거고 그냥 망했다. 최근에 이제 어떤 외국 학자가 이 한국 통계 보고서 한국 망했네요라고 10만 명이 평균 수명 100년이라고 치면은 곱하면 1000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많은 잘 사는 스위스, 스웨덴 이런 그 인근 나라들이 1000만도 안 돼요. 그러니까 1000만 명이라는 거는 지금보다 규모가 작아지는 건 맞는데 1000만 명이면은 과연 나라가 망하는 거냐? 아니 1000만이라도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1000만인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잠재 인구가 1000만도 못 지키는 거는 문제죠. 근데 제가 본 지금처럼 하면 아마 1000만도 그냥 지나가는 숫자고 쭉 내려갈 가능성이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 보면 그럴 것 같아요. 그냥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면은 그러니까 보통의 나라들이 이제 브라질이나 이런 나라들이 발전을 시작할 때 수입을 대체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이런 물건을 우리가 사오는데 그걸 덜 사오자. 그리고 그런 물건들은 대개 경공업이고 노동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한국은 전략적으로 이 노동 대신에 자본을 많이 쓰는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했어요. 초기에 맨 처음 만든 게 화학 제품부터 수출을 했거든요. 그리고 자동차, 배 이런 게 주력 상품이었잖아요. 그 80년대 반도체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노동은 덜 들어가고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본이 없어서 못 살지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본이 희소한 사회를 살아온 거예요. 근데 지금 사무실에 가보면 전 세계에서 컴퓨터 우리가 제일 많아요. 제일 좋아요. 그리고 칼라 레이저 프린터 우리처럼 많이 쓰는 나라 없거든요. 장비 투입이 최고예요. 근데 이제 아까 10만 명, 20만 명 태어났던 사람들이 20대가 되잖아요. 그럼 노동력이 없어요. 노동희소 사회로 지금 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사람은 아직도 막대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운 사회로 가요. 미국도 이미 그런 조짐이 나오죠. 지금 이거는 숫자가 너무 멀어서 안 보여서 그러는데 한국의 가장 큰 집단 세대별로 보니까 가장 위태로운 집단은 중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신경을 쓰고 노인은 노인대로 신경 쓰는데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내버려 두는 데가 중학생이고요. 그래서 이 자살 통계, 슬픈 얘기도 죄송한데요. 10세 이전까지는 가끔 자살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10대 이전은 자살이 없거든요.
그러다가 나이가 많아지면은 최근에 줄균에서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예요. 근데 10대 자살률이 세계 최고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서 한국은 점점 더 자살이 늘어나서 세계 최고를 찍게 되는 그런 나라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자살 증가율은 근데 10대, 20대 증가 속도는 빨라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어린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데 이렇게 점진적으로 는다고 치면은 중학생보다 고등학생들이 자살이 많아야 논리적으로 맞거든요. 근데 자살 시도와 자살 생각으로는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최근에 더 높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고등학생이 느끼는 스트레스보다 중학생이 느끼는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그냥 이게 약간만 전문적인 얘기라면은 분리는 좋은 건 아니거든요. 사는 곳 뭐 이게 근데 우리 교육 과정은 분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특목고와 그렇지 않은 학교를 분리를 하는데 초등학교 때는 그냥 다 모여 있다가 중학교는 분리가 사실상 진행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계 학교를 갈 학생들도 스트레스를 받고 특목고 갈 학생들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저 수치 말고도 독서 수치로 보면은 이게 초등학교 5학년이 가장 많이 보다가 점점 덜 보거든요. 근데 갑자기 고등학생보다 덜 보는 수치가 한번 나와요. 그 중학교 2학년이에요. 그러니까 독서 등 그 많은 간접 지표를 보면은 중2에서 특이점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구조 분석을 해보면 나올 수 있는 얘기인데 그거를 보고 한국 사람들은 중2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네가 호르몬 이상 때문에 그러는 거지. 라고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이거는 또 사회적 문제가 있어서 중학교 교육이나 이거를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개인 문제도 아니고 호르몬 문제로 여긴 거예요. 그거는 이 사춘기 지금 제가 이 6학년 우리 큰아들이 지금 여드름 나요. 사춘기를 벌써 초등학교 때 하고 지나갔기 때문에 중학교 때 2학년 때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막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면은 중학교 교육 과정을 바꿔야 된다라는 이건 출산에서도 마찬가지고 젠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남성 혐오, 남성들의 여성 혐오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형성돼서 20대가 되는 게 완성형이다라고 인간의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하는 탑건 1과 2가 그 제가 얘기했던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러니까 자본이소와 노동이소, 그러니까 자본과 노동이 뭐가 중요한 것에 대한 명화예요. 이 전투기가 아무리 많아도 조종사가 중요하다는 메시지거든요. 1편은 그래서 근데 1, 2편 다 그래요. 비행기가 위기에 하면은 비행기는 쳐받고 사람이 살아야 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는 없느냐에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탑건 2는 무인기와 사람의 가치에 대한 거예요. 이제 앞으로 무인기가 오면은 탑건의 가치가 의미가 있냐 없냐. 근데 나이 많은 탑건이어서 무인기 아니라 무인기 할아버지도 못하는 구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역시 사람이 소중한 거야라고 이제 그건 탑건의 가치는 그런 거예요. 해군은 이제 해군이 소중한 거야라고 이렇게. 근데 이거에 비하면요, 우리는 제가 몇 년 전에 빵 만들다가 반죽기에 20대 여성이 죽은 사건을 계속 해석을 해봤는데 그 사건에서 가장 충격적인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반죽기가 비싸요. 얼마나 비싸겠어요. 사람이 비싼데 2인 1조 이런 거 잘 못 지킨 것도 충격적인 거지만 가장 충격적인 거는 사람이 죽었으면 이거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세우지 않고 그 죽은 데만 흰천으로 덮어놓고 공장을 계속 빵을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일이 거기서만 그러냐. 그게 벌어지는 거는 탑건의 반대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비행기는 절대 다치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거는 그 인구 감소를 우리가 피할 방법은 없어요. 완화를 시킬 수는 있는데 현재로서는 20년간 진행될 것 같고요. 그러면 1000만 정도에서 안정화시킬 거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해보면은 지금 스위스, 스웨덴 이런 데가 특징이 두 가지예요. 사람을 되게 귀하게 여기는 사회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생태적인 의식이 되게 강해요. 나라가 작아지면은 배출도 주니까 생태적 전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경제 위기와 동반되면은 일본이 90년대 그랬어요. 일본이 이제
일본도 그때부터 이제 저출산이 생기고 여러 위기가 생기면서 90년 헤이세이 공황이라고 하는 경제 위기 생기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생태적 전환이 된 게 아니고 공황 특징이 두 가지예요. 공황을 더 많이 짓게 되고 그다음에 리조트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냥 놀이시설 같은 거 되게 많이 한 거예요. 그 얼마나 많이 했냐면 그 애니메이션 보면 센가치히로의 행방불명 있잖아요. 그게 벌어진 테마파크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냥 그렇게 이게 가는 게 아니고 우리도 그렇게 내가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지방 도시에 위기가 오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공항을 막 지으려고 하고 지금 한국에서는 그 케이블카를 또 막 지어요. 그러다가 또 사람이 안 오면 이제 케이블카가 이제 흉물이 될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지 생태적 전환이 자연스럽게 오는 그런 과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동안이 중대한 전환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나라로 갈 거냐. 그러니까 지금 10대가 20대가 됐을 때 너무 귀한 사람이다라는. 근데 그게 특별한 대우가 아니고 스웨덴이나 프랑스나 뭐 그런 데 사는 정도만 대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수치로 보면은 지금보다 사람이 일하다 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죽는 거에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되게 튀는 숫자를 하나 봤거든요. 그랬더니 오토바이 알바로 죽는 숫자가 꽤 높아요. 그런 숫자들이 주로 있는 거죠. 그냥 뭐 어떤 시각으로 볼 거냐 이런 거 말고 부상자수 뭐 이런 거가 주로 있어야 그게 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생태적인 전환을 지지하는 사람. 그런 변화는 잘 안 올 거지만 녹색 계급이 등장할 거나 안 할 거냐라고 보면은 객관적으로는 지금 이번 총선 때 나는 기후 위기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에 투표하겠어라고 하는 기후 유권자 한 5, 6%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쪽 정당에 이제 기후 전문가들이 영입이 돼서 한 명씩은 있거든요. 여기까지 그냥 모양내기인데 질적인 전환이 올 정도의 수치가 올 거냐. 그리고 지금의 10대들이 이런 미래에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향후의 미래를 바꿀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퀘스천 마크지만 우리가 어떤 사회의 꿈을 꾸고 어떤 희망을 갖느냐에 따라서 다음 세대 선택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작은 나라라면 기왕이면 생태적이고 고부가치인 나라가 좋을 거예요. 근데 나라는 작아지지만 원자력 발전도 엄청 많이 하고 골프도 엄청 많이 짓고 그러면서 경제 위기로 가는 건 사실은 비극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미래에 대한 얘기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거는 삶에 대한 가치인데 제가 생각하는 건 즐거움과 보람으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시대를 원하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생각하는 녹색 사회일 거예요. 그냥 보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영어로 하면 gratification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만족감을 느끼는. 근데 이거는 돈이나 지위가 주는 것과 조금 다르거든요. 나눔일 수도 있고 꼭 배움일 수도 있고. 근데 이 보람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야지 이 모든 걸 물질적 영광으로 그걸 채우려면은 그건 경쟁사에서도 안 되거든요. 계속 패자가 있는 거니까 패자들도 다시 살아갈 수 있고 그런 나라가 지금부터 우리가 인구는 줄고 더 빠른 속도로 청소년은 줄지만 같이 만들어야 되는 나라의 가치로 생각하면은 그래서 저는 녹색 계급이 가져야 될 삶의 가치 제가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저도 몇 년 전부터 이제 즐겁지 않은 건 안 하려고 해요. 근데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없더라고요.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생각보다 보람 있는 일에 제가 쓰는 시간이 별로 없더라고요. 나라는 작아지지만 그게 의미 있고 아름답고 그리고 기왕이면은 사람들이 귀하게 대접을 받고 그게 국가로서는 생태적 전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발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살 수 있는 장소로 지구를 만들 거냐라는 생각에서 사는 사람이 녹색 계급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할 거냐.
이런 질문보다는 그러니까 지구라는 차원에서 생물체 나는 그게 뭐 유일한 어떤 그 인간이라는 특수한 존재가 아닌 생물체로서 한 생물체로서 지구라는 장소에서 지구가 그냥 살아갈 수 있는 장소로 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 거냐 이제 이런 게 그런 녹색 계급일 텐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자리에서 우리 아이를 어떻게 그런 녹색의 존재로 그러니까 끝없는 성장, 뭐 끝없는 경쟁 이쪽에서 올라가려는 그런 사투를 벌이는 존재가 아니라 이런 공존하면서 지구상에서 계속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 거냐라는 질문을 지속적으로 좀 같이 던지면 지금 우리는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100년은 걸릴 텐데 예, 그 시작에서 그런 질문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제 뭐 텃밭을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도심에서도 충분히 실제로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시도들을 하는 분들이 이제 생각보다 꽤 많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 텃밭 얘기, 일본 얘기 조금만 더 해드리면 일본 교육에서 초등학교 교육에서 제가 제일 놀랍게 본 게 그러니까 우리는 학교 급식이 들어올 때 무상이냐 아니냐가 주요 특징으로 들어왔잖아요. 근데 일본에는 일본 미국 다 마찬가지예요. 급식이 원래 이 좌파 이슈 가지고 우파 보수 쪽 이슈거든요. 그래서 이 2차 세계대전을 이제 평가하고 나니까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똑같이 결론이 나온 게 자기들이 전투에서 어려웠던 게 병사들을 모아왔더니 가난한 집에서 온 병사들이 너무 몸이 약하다는 거예요. 특히 일본 패망의 이유를 가난한 다 끌어갔는데 너무 어려서 못 먹여가지고서 힘을 못 썼다. 그래서 먹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급식이라는 거는 우리나라가 좀 이상하게 된 거고 세계적으로는 다 보수 이슈예요. 그래서 이제 튼튼한 병사는 튼튼한 어린이로부터 막 그런 구호를 한 건데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생태 교육이랑 일본 농을 만나다 보니까 초등학교 농업 교육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농업재단이라는 게 우리나라 농협은 이제 농협재단으로 안 갔는데 중앙형 조직으로 갔죠. 일본에는 농업재단이 학교랑 해서 초등학생들이 거기서 텃밭도 하고 텃밭에서 나온 거로 요리도 좀 높은 학년, 상급 학년들이 직접 밥해서 배식도 하거든요. 현장은 못 봤는데 사진만 보니까 물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1, 2학년생들한테 5, 6학년 학생들이 이렇게 밥 퍼주면서 내가 지은 쌀이라고 그러면서 잘난 척을 엄청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업교육 얘기 한참 할 때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농업교육을 하자고 그랬을 때 어떤 어머니들 반대를 해요. 근데 이거는 뭐 극단적인 경우일 수도 있는데요. 저한테 그러다가 혹시 자기 애가 농사를 졌는데 너무 농사가 잘 맞아서 이거 직업으로 한다 그러면 어떡하냐. 그래서 저 속으로 그거는 좋은 거 아니냐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 없을 텐데. 예, 아니 이 농사 짓는다 그러면 진짜 큰일 난다. 진짜. 근데 그래서 우리가 무상은 했는데 교육의 취지라는 거는 사실 텃밭에서 일부 하고 밥도 직접 하면서 느껴지는 그런 총체적인 농업교육이라는 거가 일본하고 우리가 조금 갈라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급자족한 그 어떤 가능한 삶을 산다는 거는 상부상조하는 삶을 산다라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세미나도 그런 맥락에서 계속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중2병이라고 얘기하는 이 현상과 그다음에 이제 이 청년들 사실은 우리 지난번 세미나에서 여자들은 항상 화가 나 있고 남자들은 항상 억울해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거든요. 좀 이것도 선생님 말씀하신 정말 이 초고속 압축적 근대화의 산물인가, 정말 막 엄청난 스피드 속에서 살다가 지금은 어떤 데서 그냥 다 불안해지고 그냥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굉장히 적대적이 되고 뭐 이런 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이런 게 선생님이 풀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유, 아들이 둘이나 있고. 우리 집 애들은 아직 초등학생이라서 좀 천천히 풀어도 됩니다. 근데 지금 20대에 대해서 전 세계 특히 OECD 회원국들이 그런데 특징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이제 관찰을 하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이 통계상으로 막 해보니까 딱 나온 게 여행이에요. 여행을 많이 한다. 그래서 이제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20대들은 여행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많이 한다고. 그 다음에 여행을 할 때 그 소위 책임 감각이나 뭐 그런 이 지역사회에 손해를 덜 끼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돈을 조금 더 내겠다라고 하는 지불 이사가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해보면은 한국의 변화는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면은 정부가 어떤 생각에 따라 상관없이 노동 시간은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주 5일제를 도입할 때 그 김대중 대통령 때였거든요. 그때 기업이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공무원부터 뭐 한전 같은 공기업부터 먼저 했어요. 21세기 들어올 때 한국은 이 노동 시간을 줄이는 거를 정부가 먼저 해서 민간을 나중에 끌고 왔는데 주 4일제를 하는데 최근에는 이 정부는 완고해요. 절대로 안 하겠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노동 시간을 늘리겠다라는 게 지금 정부 입장인데 민간 업체들은 장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좋은 사람을 뽑아야 되니까 시범적으로 이 주 4일제를 한 달에 한 번씩 큰 데서부터 먼저 도입을 해요. 민간 쪽에. 그래서 아마 주 4일제는 그러니까 주 5일제는 공기업부터 민간 기업으로 갔는데 주 4일제는 민간 기업에서부터 공기업으로 갈 거다. 근데 이게 일본에서 지금 국회에서 한참 논의하고 있는 건 뭐냐면 공무원 주 4일제를 얘기해요. 근데 일본도 좋은 공무원들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거기도 똑같이 이제 출생수가 주니까 그럴 거면 굳이 공무원이 될 필요가 있냐라고. 최근도 우리 한국 사람들 공무원 좀 덜 되잖아요. 이거는 들어갈 사람들이 사실 자리가 조금 늘어나니까 그러면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근데 하고 싶은 게 안 되면 나라랑 일을 하자. 그래서 이 노동 시간이 줄어들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 노동 시간이 줄어들면은 삶이 조금 더 풍부해져요. 그래서 20대가 조금 더 행복해지면은 그걸 보는 10대들이 사실은 그게 제일,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식을 안 낳는 이유 중에 관리하기 어려운 변수가 여러 개가 있는데 사교육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중학생도 엄마가 보기에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나이잖아요. 근데 말 안 들어요. 근데 학교에서 잘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도 애를 안 낳고 싶은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 얘기지만 행복한 20대 그리고 행복한 10대가 국가의 목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행복한 10대를 위해서는 기술적인 방법은 잘 모르겠고 돈을 쓰는 거는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학교를 없애잖아요. 학생 수 주는데. 근데 그거를 그냥 아주 재정적으로만 생각하면은 이게 위기라면은 그 중학교에 쓰는 예산을 학생 수가 줄어도 줄지 않고 그 예산을 그대로 쓰면은 학생당 선생님도 많아지고 학교당 투자도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냥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특활이나 예능 같은 교육들을 더 많이 만들고 그거를 대학교 입학할 때 일정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하고 그게 뭐 수업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냥 아예 몇 수업만 하게 해주면 어떨까. 그래서 그때 생각을 많이 했던 거는 영화제를 만들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별 영화제를 해서 하고 그거를 올려서 지역별 영화제를 만들고 그 지역별 영화제를 해서 전국 대회를 하고 거기 있는 애들은 그렇게 해서 해당 과는 그런 애들이 가는 게 맞지 시험 봐서 가는 것은 이상하다라고. 근데 그때는 왜 못했냐면은 그렇게 좋긴 좋은데 그런 좋은 장비를 지원할 예산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했거든요. 근데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은 카메라 근데 이 영화 교육이 수업으로서는 좋은 게 뭐냐면은
협동하는 교육이 제일 강한 게 연극 영화예요. 특히 영화는 이 시장이 아직 크고 거기서 스텝을 하더라도 다른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촬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기술은 장비로 대체할 수 있지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협업을 하는 거를 잘하는 분들이 하시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중에 한 분이라도 협업이 안 되는 분 있으면요. 협업을 잘하라고 한 번 얘기하고 두 번째 자를 거예요. 근데 학생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협업을 잘 될까지 계속 같이 하는 거거든요. 영화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활동들을 많이 중학교에 만들어서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 상급 학교로 가는데 반영을 시키는 제도는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생산성을 얘기했는데 그게 다 필요 없고 행복한 10대 어떻게 해야 되면 행복한 10대냐 자살 생각이 줄면 되죠. 그러니까 행복하다는 거 못하더라도 자살할 생각이 없을 정도로 재밌게 만들면은 그래야 공부도 잘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육 전공이 아니라서 어떻게 해야 이 효율적으로 20대 행복하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돈을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책 제목처럼 문화로 먹고 살기. 그다음에 혁명은 이렇게 조용히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막 난리를 해서 혁명 치는 게 아니고 녹색 혁명은 정말 조용히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제 대학을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지금 대학 교육이 어떤지 실상을 알면 별로 안 보내고 싶을 건데 이제 그 지점이 좀 명료하게 돼야 될 것 같아요. 대학을 안 가도 된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국가가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제도는 제 생각에는 이제 그 기업은 노동 시간을 줄인다. 뭐 국가는 기본 소득을 준다. 이제 이런 게 딱 있으면 저희가 하자 센터가 계속 그런 문화로 먹고 살기 하는 친구들을 키웠잖아요. 그래서 다 정말 잘 지내는 친구들이 많긴 한데 최근에 25주년이 돼서 만났더니 뭐 너무 문화기획하고 잘 살던 친구들이 쿠팡에 가서 일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 이게 문화를 먹고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조직화되고. 근데 이 친구들이 사실은 뭐 지구의 날도 뭐 기획하고 동네를 일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노동시간 줄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4시간. 사실은 잡아놔서 생산성 전혀 안 나는 거 다 알고 공무원들도 지금 최고의 직업이다가 이제는 점점 그만두고 뭐 자살하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이렇게 뻔히 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변해야 되고 그다음에 국가에서는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을 줘서 기본소득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굶어 죽지 않는다. 좋은 친구들만 사귀어 놓으면 그 집에 가서 약간 눌러붙어 있기만 해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관계적인 삶? 네, 그거가 사실 제일 중요한 자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저는 생각에 사회복무제를 해라. 이렇게 막 자살하고 막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그냥 20살에 1년 정도 남녀가 다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이 20살이라는 이 건강한 몸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사회복무제를 1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1년 힘들면 6개월만 해도 돼. 그렇게 하면 전혀 이게 너무 잘 될 텐데 이제 사람을 불안하게 해놓을수록 자본은 편하거든요. 불안하게 코너로 몰아놔야 되니까 계속 사람을 불안하게 몰아넣고 있고 그 불안의 가장 핵심은 지금 청소년의 경우는 이제 대학교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을 계속 가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대학 자격증을 뭐 원한다는 그것도 지금 굉장히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선생님의 이제 통계가 필요한. 근데 바칼로레아 프랑스 대입인데 그거 자체가 자격 시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하면은 고등학교를 꽤 공부를 잘하고 졸업했다라는 자격증 주는 거거든요. 세계적인 자격증이 또. 그래서 그 기업체에서 이 산업 뽑을 때 바크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는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는데 고등학교만 졸업한 건 아니고 바칼로레아에서 일정한 점수를 받았을 것이거든요. 그거 자체가 이제
그걸로 대학만 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자격증 시험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의무 공부제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인데 한국은 보니까 엘리트와 비엘리트 격차가 너무 큰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제가 제 삶을 이렇게 막 혼자 고민하다가 다른 경제학 박사는 자꾸 넘쳐요, 우리나라에. 우리 집에도 저 말고도 있어요. 저 친동생들이 경제학하고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의식적으로 경제학 박사가 아닌 사람들하고 놀려고 하거든요. 그래도 옆에 채요. 근데 이런 사람들하고 왜 내가 다른 삶을 살았나라고 이렇게 보니까 제가 파리에 유학할 때 그때 알바를 식당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객성보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객성 카페 이제 불어서는 컵 들고 밥 닦고 뭐 이런 알바를 했어요. 보통 그때는 유학생들이 알바하면 가이드를 많이 했거든요. 관광 가이드 해서. 근데 저는 그걸 계산해 보니까 관광 가이드를 하면은 차를 사야 돼서 들어가는 돈이 일단 크고 그걸 뽑아야 되니까 가이드 하는 기간이 너무 길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 또 쓰는 돈이 많기 때문에 이게 선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기간 계산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방학 때 한 달 하는 식당 알바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살아보니까 제가 많은 사물을 볼 때 식당 알바의 눈으로 많이 봐요. 그 식당 가면 어떤 사람들은 맛있냐 맛이 없냐라고 보는데 그 돈을 가서 누가 뭐 갖다 주면 송구스러워가지고 너무 이렇게 그러실 필요 없다고 그냥 이렇게. 근데 그런 렌즈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일단은 편의점에 가면 알바의 동선도 보고 어디로 움직이고 그럼 저거는 몇 시간짜리 일인 것 같다라고 이제 머릿속에서 계산이 그러거든요. 사회복무제라는 것도 그냥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렇죠. 알바를 해도 돼요. 세상의 일을 하고 남을 위해서 일을 해본 경험이 사실은 회사에서 일을 할 때는 시키는 일을 한 건데 돈을 벌기 위한 일을 한 거예요. 누군가를 위한 일을 그러니까 사회복무 같은 걸 하면서 남을 위한 일을 좀 사회를 위한 일 같은 거는 자기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변하는 거는 의지만으로 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서로 얘기하고 또 경험하고 공감하고 혹은 집단적으로 분노하기도 하고 집단적으로 행복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시간이 바뀌어 나가는 거지. 누가 이렇게 막 몇 살 영웅적으로 근데 환경은 그렇게 영웅 한 명을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툰베리 얘기를 드린 것도 그런 학생들은 전 세계에 아프리카부터 스웨덴까지 무수히 많았을 텐데 그에게 귀그러지는 어른이 어디 있었느냐라는 거거든요. 한국에 그런 학생이 왜 없겠었어요. 더 극단적일 수도 있고 더 스마트한 친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이상하거나 학부형이 이상하거나 그 지역이 이상한 거라서 이미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툰베리가 없단 말이냐. 아니 네가 없는 거야 라고. 그런 거 수용성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수용자가 바뀌어 나가야 사실은 주인공도 바뀌는 거거든요. 제가 처음에 아까 스타트랙 얘기를 하면 거기 선장들이 계속 바뀌는 거 보면은 인종도 바뀌고 여성도 바뀌고 그러는데 그거는 스타트랙이 바뀐 게 아니고 미국 사회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론티어 우주에 있는 그 사람들도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녹색도 그렇게 될 거예요. 주인공은 사실은 관객이 있어 주인공이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 이런 자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태적 전환이나 그 지역으로의 전환 같은 것들도 자연스럽게 올 거라고 생각해요. 좀 역설적인데 벌어진 땅은 이제 많이 생길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uncultivated. 근데 우리나라에서의 도시화율이 한 95% 되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읍면동 있잖아요. 그 읍면이 농촌 지역이고 동이 도시 지역이거든요. 근데 읍면이 더 많을 것 같은데 동이 95%예요. 동에 사는 사람들이. 읍면에 사는 사람들은 5%고 그 5%에서 이제 철수가 되면은 이제 벌어진 땅이나 벌어진 집들이 많이 늘게 되거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또 농촌의 농업 진입 장벽들이 이렇게 몇 년 지나면 더 약해질 거고,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보면은 이제 토지은행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국가가 땅을 이제 조금씩 모으는데 이게 농사 짓는 사람들이 농지를 가지고 연금처럼 받거든요. 그러니까 집 아파트를 갖고 하면은 이제 주택연금인데 농지연금이 생각보다 이게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있는 농민들은 농지를 국가에 주고 그리고 연금을 받거든요.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면 그거는 농지은행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농민들은 수월하고 농사를 짓던 가지고 있다가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고 그 농사가 망가져서 아파트가 생기면 자식이 떼부자가 되거든요. 한 10년 전에 제가 이렇게 막 통계를 보는데 원래 좋은 땅이 논이고 논이 안 되는 땅이 밭이에요, 한국에서는. 그러면은 논이 밭보다 비싸야 되잖아요. 근데 특히 경기도 이천도 보고 제가 여주도 봤더니 여기도 밭이 논보다 훨씬 비싸요. 왜냐하면 논은 아파트가 들어올 확률이 훨씬 적고 밭은 조금만 더 망가뜨리면 잡종지로 바뀌어서 건물이 들어올 확률이 높으니까 이게 비싼 거거든요. 이상한 시대를 우리가 산 건데 농촌의 상당 부분이 이제 이 농지은행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국가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지역 프로그램에 젊은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려고 할 때 그 진입이 훨씬 저렴하고 싼 시대로 지금 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농업에 대한 강조가 농업 망한다 그러는데 농업은 안 망해요. 왜냐하면 농업 망하면 국가가 같이 망할 거라서 그러니까 지금의 농업 행정이 좋고 정답이 절대 그렇게 생각할 생각은 없지만 농업 예산이 줄지는 않을 거예요. 농민은 줄 거라서 농민 한 명 한 명마다 지원금이 늘어요. 그래서 그게 더 젊은 사람한테 갈 확률이 높고 그러면 AI로 부장한 젊은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확률이 많은데 그때는 기후 여건상 지금보다 농사 짓기 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더 고장비 투입이 될 거지만 그걸 버린 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버리려고 했던 농림부장은 제가 몇 명 봤어요. 근데 국가는 헌법에 농업을 포기하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예산이 줄지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지금 유기농의 가치보다 20년 후 유기농의 가치가 훨씬 높을 거거든요. 한국은 지금 유기농이 너무 싸요. 왜냐하면 이 소비자 수용성이 유기농이라고 더 돈을 내지는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뭘 잘못했냐면은 유기농은 건강에 좋거나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지역 자연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내가 돈을 더 낼 필요가 그거거든요. 근데 초기에 우리가 농업운동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몸에 좋은 거야라고 했는데 유기농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좋다라고 하려면은 농약이 너무 나쁘다라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좀 과장됐죠, 그것도. 그래서 이 유기농은 맛있거나 몸에 좋아서 먹는 게 아니고 지구 건강에 좋아서 사실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컬 마켓이랑 마찬가지죠. 이동 거리가 줄면은 석유를 덜 쓰니까 가능하면은 이제 덜 돌아온 걸 먹자라고 하는 거고 유기농도 그런 걸 똑같은 맛이라도 이거는 지구와 자연에 좋기 때문에 내가 몇백 원 더 낼 수 있어.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자리를 잡으면은 다른 나라에 다 있었던 그런 생태적 전환이 한국에만 안 올 거냐? 저는 늦어도 온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이제 인구위기랑 같이 만날 거기 때문에 그때 이제 어떻게 하면 더 부드러울 거냐 이제 그런 기술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생태계 안에는 경쟁도 있고 사립도 있고 조화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생태계의 좋은 생태계의 유일한 특징은 이게 오래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구도 사실은 좋은 지구가 뭐냐라는 건 우리가 다 생각이 다를 거지만 오래가는 지구가 좋은 지구라는 거는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거죠. 60년대 핵 위험이 생기면서 냉전 시대에 아까 말한 스타트랙도 그런데 그러니까 SF는 두 가지 부류로 나뉘거든요. 제일 큰 거는 지구를 떠나야 된다. 그래서 지구는 망한다라는 거예요. 은하계 얘기나 이런 모든 얘기는 지구는 못 살 곳이다. 그래서 그 인터스텔라에 보면은 거기에 적은 생태학주의자들이고 걔들이 역사도 왜곡했고 달에 갔던 것도 다 가짜라고 그랬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해서 우리가 지금 숨도 못 쉬고 있는 거다. 악인은 그 역사를 읽고 그 정치를 장악한 생태주의, 환경주의자로 나와요. 그리고 또 다른 SF는 지구를 떠날 수가 없다예요. 그러면은 이제 출발은 워터워드 같이 사람이 아가미가 생겨가지고서 물에서 살고 막 그런데 수많은 지구의 아포칼립스들은 우리는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거에 이 하이라이트에 가 있는 거를 매트릭스라고 보는 거거든요. 매트릭스는 인간이 전지가 돼 있는데 지구에 구름이 떠서 에너지는 하나도 없지만 신체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기계가 움직이는 그런 아포칼립스들은 이 두 계열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구를 떠날 수가 없고 죽든 살든 여기서 고쳐서 살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녹색에 대한 정서라는 거는 후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지구가 이게 아니고 아까 그 선생님 말씀 살 수 있는 곳이라는 거는 멋지면 더 좋겠는데 죽을 것 같아 우리 여기 있다가 그런 그래서 이제 미래에 대한 그 두 가지 중에서 기왕 우리가 여기 살아야 된다 그러면은 이것이 조금 더 아름다우면 좋겠고 멋지면 좋겠고 인간적이면 좋겠고 근데 우주로 나간 사람들은 지구는 망했어라고 이제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저는 우주로 나가는 SF도 재밌게 봤는데 저는 정서적으로 우리는 여기서 사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확장주의자들은 지구를 버릴 곳으로 본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약간 이제 경제적 카우보이 이코노믹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카우보이는 이제 새로운 곳을 찾아서 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화성에 가서 좀 살다가 화성도 좀 버리고 또 어디 가서 살자. 그런 카우보이 이코노믹스인데 볼딩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건데 우리는 스페이스 이코노믹스를 해야 되는 거다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구라는 우주선에 타고 있는 거다 이미.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가는 게 아니고 이것이 우주선이라서 쓰레기를 버리면 이 우주선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치워야 되는 거고 나 욕해봐야 다 우리끼리 있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이 지구 시민이라는 개념은 사실 그거거든요. 지구라는 우주선을 같이 타고 가는 거니까 여기서 폭탄 던져봐야 너 혼자 아프고 많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연결성 같은 개념이 거기서 나오죠. 저는 그 우리의 상대적인 얘기의 가장 큰 거는 여기 살아야 된다라는 그건 것 같아요. 이 길 가다 만난 사람끼리는 진짜 무슨 짓을 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한두 번 만난 게 아니고 계속 만날 거라 그러면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해지고 꼭 위선이 아니더라도 그 평판이 생겨나서 그 평판에 맞춰서 하다 보면은 아주 나쁜 사람도 이게 저는 이래요. 마음은 나빠도 괜찮아요. 근데 나쁜 짓은 우리 안 보는 데 가서 하고 여기서만 좋은 일을 하면 돼. 근데 그런 공공장소에서라도 좋은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버스에서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많이 갖춰지고 나서 근데 옛날 버스보다 우리나라 버스 지금 뭐 좋아졌냐 그런 것보다도 버스 문화 자체는 훨씬 타기 좋아졌거든요. 60년대, 70년대에는 버스에서 담배 폈어요. 기사도 피고 다 폈어요, 그냥. 근데 그때에 비하면은 지금은 버스 문화가 훨씬 낮은 거거든요. 같은 민족이에요. 문화도 같은데 지금은 훨씬 나은 문화를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덜 경쟁적이고 덜 반복적인, 근데 이게 비효율적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서로 협동 게임을 하면서 가는 게 생태적 전환이랑 저는 같은 방향으로 생각하거든요. 혼자서 생태적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재수도 없을 뿐더러 힘들고 되지도 않아요. 나 혼자서 이렇게 뭐 버블 같은 거로 가리고 그렇게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모두의 행동이 조금씩 바뀌거나 협력적으로 바뀌어야 생태적인 변화가 오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덜 경쟁적이고 그런 협동 게임을 어떻게 만들 거냐. 오늘 시간이 돼서 이제 이 정도로 하고 선생님은 경제학자로서 기본소득과 사회복무제를 어떻게 제도할 건지를 고민을 해주셔야 되고 이제 다음 시간을 기약하면서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